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요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문을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파트 1 본 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가 탄생한 이래 가장 관심을 모은 범인 검거 작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수주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던 일명 쌍권총 크로울리가 웨스트 엔드 애버뉴에 있는 자기 애인의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체포되기 직전이었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지만 총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다. 150명이나 되는 경찰과 형사들이 그가 숨어있는 꼭대기층을 포위했다. 경찰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체류가스를 투입해 경찰 살해범인 크로울리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주변 빌딩에는 기관총이 설치되었다. 뉴욕시에서 가장 멋진 주거지역인 이 거리에는 권총과 기관총이 총알을 뿜어내는 시끄러운 소리가 1시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크로울리는 두툼한 의자를 방패로 삼아 끊임없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쏴댔다.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이 총격전을 지켜보았다. 지금과 같은 거리와 광경은 당시에는 전혀 볼 수 없었다. 마침내 크로울리가 체포되었고 뉴욕 경찰국장 멀루니는 이 쌍권총의 악당이 뉴욕시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경찰국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닥치는 대로 살인을 저지른 놈이었다. 그런데 쌍권총 크로울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경찰이 크로울리가 숨어있는 아파트에 사격을 가하고 있었을 때 그는 관계자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썼다.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총에 맞은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편지지에 붉은 핏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크로울리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내 마음은 지치고 피곤하긴 하지만 착한 마음이다. 그 누구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착한 마음이다. 이 일의 발단은 이랬다. 이 총격전이 벌어지기 얼마 전 크로울리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적한 시골길에 차를 세워놓고 애인의 목을 애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경찰 한 명이 나타나 차로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대답 대신에 크로울리는 총을 뽑아 들고 경찰에게 총알 세례를 퍼부었다. 경찰이 중상을 입고 쓰러지자 크로울리는 차에서 내려 경찰의 권총을 주워들고 경찰의 몸에 다시 한 발의 총을 쏘아 확인 사살까지 했다.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다. 내 마음은 지치고 피곤하긴 하지만 착한 마음이다. 그 누구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착한 마음이다. 크로울리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그가 전기의자에 앉았을 때 살인을 했으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을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얘기의 요점은 이것이다. 쌍권총 크로울리는 결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범죄자들에게 흔치 않은 것일까? 만일 그렇게 생각된다면 이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도우면서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비난과 전과자란 낙인일 뿐이다. 이것은 알 카포네가 한 말이다. 바로 그 사람,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공공의 적, 시카고의 암흑가를 장악했던 가장 냉혹한 갱단 두목인 그 알 카포네 말이다. 알 카포네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을 오해하고 있을 뿐이라 생각했다. 이 점은 뉴요크에서 벌어진 폭력 조직 간의 충격전에서 목숨을 잃은 더치 슐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조직 폭력배의 두목이었지만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자선사업가라고 밝혔다. 그리고 스스로도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뉴욕에서도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한 워든 로즈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로즈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싱싱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들 가운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죄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도 당신이나 나처럼 인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왜 자신이 금고를 털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왜 총을 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너무나 많은 이유로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 그들은 그럴듯한 이유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정당했다고 여기며 또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다는 생각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알 카포네가 쌍권총 크롤리가 더치 슐리츠가 그리고 교도소 담장 안의 범죄자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는 것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설립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 존 워너메이커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30년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왜 하나님이 지적인 능력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하고 개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워너메이커는 이 교훈을 일찍 깨달았다. 하지만 내 경우는 30년 이상이나 미몽의 세계에서 실수를 거듭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비록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100명 중 99명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비판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만들고 일반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며 원한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독일 군대는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병사들이 곧바로 그 불만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사는 불만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룻밤 동안 열을 가라앉혀야 한다. 즉시 불만을 보고하는 병사는 처벌을 받는다. 문명사회라면 이와 같은 법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야단치는 부모들이나 잔소리하는 아내들 혹은 질책하는 고용주들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백해무익한 짓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말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 비난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의 후계자인 태프트 대통령 사이에서 논쟁은 매우 유명하다.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공화당은 분열되었고 그 결과 민주당의 우드로 월슨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등 세계 역사의 흐름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보자. 1908년 시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태프트를 지지했고 태프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가 끝난 뒤 루즈벨트는 아프리카로 사자 사냥을 떠났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태프트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가 차기 대통령 후보 지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적인 정당인 불무스당을 조직하면서 공화당은 분열의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태프트 대통령과 그가 속한 공화당은 버몬트와 유타 두 개의 주에서만 지지를 받았을 뿐 전례 없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공화당 창당 이후
최악의 정치적 패배였다. 루스벨트는 참패의 원인이 테프트라고 비난했다. 그러면 테프트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테프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예, 루스벨트인가? 테프트인가? 솔직히 말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루스벨트가 테프트를 아무리 심하게 질책했다 하더라도 테프트로 하여금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루스벨트의 질책의 결과는 테프트가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것 뿐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티포트 돔 유전 스캔들을 들어보자. 아직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이 사건은 1920년대 초 발생하여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커다란 부정사건으로 그 후 수년 동안이나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미국 역사상 이처럼 커다란 사건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그 스캔들의 전말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딩 행정부에서 내무장관을 맡고 있던 엘버트 비, 펄은 당시 정부 소유였던 엘크일과 티포트돔 유전지대 임대에 대한 실권을 쥐고 있었다. 이 유전지대는 향후 해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보존되고 있었는데 펄은 이것을 대여하면서 공개 입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기 친구인 에드워드 도헤니에게 소위 계약을 통해 대여해 주었다. 물론 계약 조건은 도헤니에게 상당히 유리한 것이었다. 그럼 도헤니는 그 대가로 어떻게 했을까? 도헤니는 펄 장관에게 대여금 목적으로 10만 달러를 제공했다. 그 후 펄 장관은 해병대에 명령하여 엘크일 주변의 군소 유전업자들을 몰아내도록 했다. 그들 유전의 석유 채굴로 인해 엘크일의 석유 매장량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총검에 의해 강제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쫓겨난 군소 유전업자들의 억울함을 법정에 호소함으로써 이 사건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티포트 스캔들이 터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스캔들의 경우 온 국민이 메스꺼움을 느낄 정도로 지독한 악취가 풍겼고 전국적인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하딩 행정부뿐 아니라 공화당까지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엘버트 비 펄은 투옥되고 말았다. 펄은 현직 관리로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형을 받았다. 그러면 펄은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어느 강연회에서 하딩 대통령의 죽음은 측근에게 배신을 당한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고 수레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펄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다. 아니 뭐라고? 하딩이 펄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천만에. 남편은 그 누구도 배신한 적 없어. 이 집을 황금으로 도배해준다 해도 남편은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배신을 당해 희생양이 된 건 오히려 남편이란 말이야. 바로 이게 인간 본성이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남을 탓하고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이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나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질 때는 알 카포네와 쌍권총 크로올리아 엘버트 펄을 떠올리면 된다. 비난이란 기소 본능을 지닌 비둘기와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난은 언제나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바로잡아주고 싶거나 비난하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정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비난을 퍼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테프트처럼 이렇게 말하게 만들 뿐이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포드 극장 앞에서 존 윌크스 부스로부터 적용을 당한 뒤 길 건너편에 있는 싸구려 하숙집의 문간방으로 옮겨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방 침대는 가운데가 푹 꺼진 아주 낡은 것이었고 링컨의 키에 비해 너무 작았다. 그래서 링컨은 침대 위에 대각선으로 뉘어져 있었다. 침대 머리 맡에는 로자 보닐의 유명한 그림 마시장에 싸구려 복사판이 걸려 있었고 노란 빛을 뿌리는 가스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링컨 대통령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스탠던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인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링컨이 거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10년간이나 에이브러햄 링컨의 생애를 연구했으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나의 멘토 링컨이란 책을 저술하고 수정하는데 꼬박 3년을 들였기 때문이다. 링컨의 인간성과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자세하고 철저하게 연구했다고 믿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링컨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링컨도 비난하기를 좋아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적어도 그가 어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그랬다. 예를 들면 인디애나주의 피전 크리크 밸리에서 살던 젊은 시절에 링컨은 곧잘 다른 사람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지어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길가에 놓아두곤 했다. 이런 편지 때문에 일생 동안 링컨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었을 정도였다.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링컨은 신문투고를 통해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곤 했는데 한 번은 너무 지나쳐 큰 말썽을 일으켰다. 1842년 가을 링컨은 허세를 잘 부리고 시비 걸기 좋아하는 제임스 실즈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인을 조롱하는 익명의 투고를 스프링필드 저널에 보냈다. 그 글이 신문에 실리자 사람들은 온통 실즈를 비웃었다.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이 예민한 실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링컨이 그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곧장 말을 타고 달려가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원래 결투라는 것을 반대하는 링컨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결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링컨에게 결투 도구의 선택권이 주어졌다. 팔이 길었던 링컨은 기병대용 장검을 택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서 장검을 사용한 결투에 대한 교습도 받았다. 드디어 결투를 하기로 약속한 날 두 사람은 미시시피 강변의 모래사장에서 만났다. 그리고 목숨을 건 결투를 시작하려는 순간 쌍방 이페인의 적극적인 중재로 결투는 중지되었다. 이 사건은 링컨의 개인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고 그 후 다시는 남을 조롱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또한 그때로부터 결코 어떤 일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되었다. 남북정쟁이 한창인 때의 일이었다. 당시 링컨은 포토맥 지구의 전투사령관으로 몇 번씩이나 새로운 장군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맥클레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위드 등 새로 임명된 장군마다 참패를 거듭해 링컨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북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장군들을 무능하다고 비난했지만 링컨은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자라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기에 침묵을 지켰다. 남의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또한 자기 부인과 주변 사람들이 대치 중이었던 남부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 때도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 비난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처지였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했을지 모르니까요. 링컨에게 비난할 만한 상황이 드물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링컨이야말로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무척 많이 부닥쳤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1863년 7월 1일 시작한 게티지버그 전투는 3일간이나 계속되고 있었다. 7월 4일 밤 남부군의 리 장군은 그 지역에 폭풍우가 몰려오자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패장병이나 다름없는 군대를 이끌고 포토맥강에 이르렀다. 그는 불어난 물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앞에 두고 뒤로는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북부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을 맡게 되었다. 리 장군은 도관에 든 쥐의 형세였다. 달아날 길이 없었다. 리컨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았다. 그때야말로 리 장군을 사로잡음으로 전쟁을 단순히 끝낼 수 있도록 하늘이 준 절호의 기였다. 링컨은 희망에 부풀어 미드 장군에게 작전회의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링컨은 자신의 명령을 전문으로 전송하고 나서 즉각적인 전투 개시를 요구하는 특사까지 파견했다. 그럼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자신에게 내려온 명령과는 정반대 행동을 취했다. 그는 작전회의를 소집하지 말라는 링컨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작전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망설였다. 그는 시간을 끌었다. 이런저런 핑계를 전문으로 전송했다.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것이다. 결국 강물은 줄어들었고 리 장군은 병력과 함께 포토맥강을 건너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 링컨은 경노하여 마침 곁에 있던 아들 로버트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소리질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 잡아놓았는데 손만 뻗으면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도 정작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다니 그 상황이라면 어떤 장군을 갖다 놓아도 리 장군을 이겼을 것 아닌가?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리 장군을 혼내줄 수 있었을 거야. 극심한 실망으로 마음이 쓰라린 링컨은 책상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썼다. 편지를 읽기 전에 이 시기에 링컨은 언사에 극도로 조심스러웠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링컨이 1863년에 쓴 이 편지는 사실 매우 엄중한 질책에 해당했다. 친애하는 미드 장군, 이번에 리 장군을 놓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장군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군은 궁지에 몰려 있었고 최근 승리한 기세를 몰아 조금만 더 밀어붙였다면 이번 전쟁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지난 4일 밤 아군에게 유리한 전투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 건너 저편에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보유한 병력의 3분의 2밖에 활용하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장군이 효율적으로 부대를 통솔할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장군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받는 심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서 미드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가? 미드 장군은 그 편지를 보지 못했다. 링컨이 편지를 붙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편지는 링컨 사후 그의 서류함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건 추측에 불과하지만 링컨은 이 편지를 쓴 뒤 창밖을 한번 내다본 다음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깐만, 이렇게 서두르는 게 잘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군. 여기 조용한 백악관에 편히 앉아서 미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이나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만일 게티지버그에 있었다면, 그래서 지난주에 미드 장군이 겪은 것처럼 피를 철철 흘리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야 비명소리를 듣고 전사자들의 참상을 직접 보았다면 어쩌면 나도 쉽게 공격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더구나 미드 장군처럼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더욱 그랬겠지. 어쨌든 이미 엎질려진 물. 이 편지를 붙이고 나면 내 속이야 다소 후련해지겠지만
미드 장군은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 노력하며 오히려 나를 비난할지도 모르지. 장군이 나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면 향후 사령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테고, 그렇게 되면 장군이 퇴역하는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르겠군. 이런 생각으로 링컨은 이미 얘기한 대로 결국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쓰라린 경험을 통해 신랄한 질책이나 비난이 대부분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시오도 루스벨트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시절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의자를 뒤로 기대고 벽에 걸린 링컨 대통령의 커다란 초상화를 보면서 이렇게 묻곤 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앞으로 누군가를 심하게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지갑을 열고 링컨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자. 이 상황에서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싶은가? 그럼 그렇게 하라. 좋은 생각이다. 나도 적극 찬성이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개선하는 게 어떤가?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보다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지가 맞는 일이다. 또한 훨씬 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브라우닝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자신을 완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쩌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끝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연말 연휴를 푹 쉬고 나서 새해에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자신을 완성한 다음의 일이다. 공자님 말씀에 내 집 앞이 더러운 주제에 옆집 지붕에 눈 쌓인 것을 탓하지 말라고 했다. 한때 젊었던 시절 나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제넘은 짓을 했던 적이 있다. 당시 데이비스는 미국 문학계의 중견 작가였기에 문학 잡지의 작가 소개란에 시를 글을 준비하던 나는 그에게 자기소개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몇 주 전에 나는 내게 온 편지 말미에 말한 후 읽어보지 못함이라는 어구가 들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 구절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보낸 사람이 바쁘고 중요한 거물급 인사라는 느낌이 들게 했다. 나는 바쁜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데이비스에게 멋진 인상을 남기고 싶은 생각에 내 짧은 편지 끝에 그 구절을 넣어보았다. 말한 후 읽어보지 못함. 데이비스는 답장을 쓰는 것도 번거로웠던 모양이다. 그는 그냥 내 편지 말미에 다음과 같이 몇 자 희갈겨 쓰고서 되돌려 보냈다.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일세. 맞는 말이었다. 나는 주제 넘을 짓을 했고 이런 꾸지람을 들을만 했다. 하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분한 마음이 앞섰다. 어찌나 분한 마음이 깊었는지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나 데이비스가 작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부끄럽게도 그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였다. 크건 작건 간에 누군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비판을 하면 거기서 생긴 분노는 수십 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그 비판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을 논리의 동물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며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비판은 위험한 불씨이다. 비판은 자존심이란 화약고에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불씨이다. 이런 폭발은 때로는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레너드 우드 장군은 때이른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쏟아진 비난과 프랑스 출청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 문학을 풍토하게 만든 최고의 소설가 중 한 사람인 토머스 하디는 뜻하지 않은 혹평을 받고는 다시는 소설을 쓰지 않게 되었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채터튼을 자살로 몰고 간 것도 그에 대한 비난이었다. 청년 시절 사교술이 없기로 유명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훗날 뛰어난 외교적 기교를 배워 사람들을 다루는데 능수능란했기에 프랑스 주재에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성경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장점을 찾아내 칭찬하지요.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이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건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바보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뛰어난 품성과 자제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사람의 위대함은 평범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러는 편이 비판보다 훨씬 더 유익하며 흥미롭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관용을 보이고 또 친절을 베풀 수 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위대한 문호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도 죽기 전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이럴진데 우리야 말에 무엇하겠는가. 이것으로 첫 번째 파트 사람들에 대한 비판, 비난, 불평을 삼가라.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 1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 파트 1을 읽으면서 핵심 내용은 아무래도 다 아시겠지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누구나 하기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용서는 누구나 할 수 없고 또 용서하는 자가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족 또는 연인 또는 뭐 친구, 뭐 직장 상사 그들이 내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러지 이해 안 갈 때가 굉장히 많죠. 특히 직장 상사 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면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하지만 사람은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그 누구도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는 내가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런 행동하는지 100% 알 수 없죠. 그래서 섣부른 비판은 관계에 악화만을 가져온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